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1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시장이 조금의 조정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낙폭이 크진 않은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낙폭이 꽤나 깊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실적 기준에 맞춰서 삼성전기의 실적이 나왔는데 어닝 서프라이즈입니다. 작년 전기 대비해서 136%가 오르고 있고요. 실적 발표가 나오자마자 영업이익이 1조 181억 원, 전년 동기 대비해서 233%의 상승폭입니다. 일단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컨센서스 자체도 굉장히 높았지만 그보다도 더 높게 나온 것으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좋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가 나왔고요. 예측보다 더 좋게 나오니 삼성전기의 지금 흐름은 순식간에 반전이 되면서 다시금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어닝 시즌을 맞이해서 오르는 종목도 있고요. 컨센보다 못 미쳐서 내리는 종목들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어닝 시즌도 중요한데 지금 우리 시장은 어닝 시즌보다는 미국 증시의 영향을 조금 더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그리고 따져보면 1월 초부터 해서 1980포인트대부터 현재 포인트까지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결국에 조정받은 빌미가 있어야 한다는 거였는데 전일 미국 증시는 어닝 시즌에 맞춰서 실적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미국 증시 내렸고요. 우리 시장도 조금의 영향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FOMC 회의 코앞이고요. 미중 간의 장관급 무역 협상 코앞입니다. 그러다 보니 변동성 강해지고 있고 어떻게 할까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일단은 시장을 관망하는 모습들도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빅 이벤트를 앞두고 있다 보니 우리 시장도 갈팡질팡하는 모습인데 거래소는 운송장비, 건설, 중공업 위주로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전기 전자 업종들 삼성전기를 필두로 해서 다시금 올라오고 있는 종목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스닥은 말씀드린 대로 거래소 대비해서 낙폭이 크고요. 그러다 보니 시총 상위주들 대다수가 지금 내리는 모습입니다. 정치 테마주 등이 오늘 또 자금이 몰리면서 급등하는 종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조정받을 핑계를 찾아갔고요. 오늘 시장은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후의 장은 이제 미국의 빅 이벤트에 따라서 우리 시장은 움직일 텐데 그렇다면 그 이벤트들에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가야 할지 오늘 장 내일 장 일부에서 하나하나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전해드린 대로 미국과 중국이 오는 30일부터 31일 미중 간의 장관급 회의를 워싱턴 DC에서 엽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 회담을 위해 방미하는 류허 중국 부총리를 면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류허 부총리와 마주 앉을 미국 측 협상대표는 대중 강경파로 알려진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 대표가 확정됐습니다. 정부는 국가 균형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사업으로 전북의 새만금 국제공항 등 23개의 사업을 선정하고 모두 24조 1천억 원을 투입키로 했습니다. 구체적인 예타 면제 사업을 보면 R&D 투자 등을 위한 지역 전략산업 육성에 3조 6천억 원을 비롯해 지역산업을 뒷받침할 도로, 철도 등 인프라 확충에 5조 7천억 원, 전국 번역을 연결하는 광역교통 물류망 구축에 10조 9천억 원, 지역주민 삶의 질 개선에 4조 원이 각각 들어가게 됩니다. 올해 설 연휴 기간 고향 가는 길은 설 하루 전인 다음 달 4일 오전, 귀경길은 설 당일인 5일 오후에 가장 막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토교통부가 전국 9천 가구를 대상으로 교통 수요를 조사한 결과 설 하루 전인 4일 오전에 귀성하겠다고 답한 비율이 25.6%로 가장 높았습니다. 귀경 시점은 설 당일인 5일 오후가 32.7%로 가장 많았고 설 다음 날인 6일 오후가 31.2%였습니다. 정부가 자영업자의 대출 급증이 전체 금융 시스템을 위협할 수 있다고 보고 적극적인 관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자영업체 대출 가운데 상당수는 임대사업자가 주택을 사기 위해 규제해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자영업자 대출을 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 흐름 살펴봅니다. 코스피가 약보합권 유지하고 있습니다. 2173포인트대고요. 지금 지수의 낙폭을 많이 줄여가는 모습인데 하루간의 흐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중에 2160포인트대까지 밀리기도 했는데 현재 포인트 2173, 4 보합권 수준까지 다시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외국인이 소폭 매수에 오늘도 동참하고 있고요. 개인이 일단은 지수가 빠지니까 또 매수에 들어옵니다. 1348억 원 매수하고요. 자, 속보 또 나옵니다. LGU 플러스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이 1041억 원, 전년 동기 대비해서 48.3% 하락했습니다. 급감한 수치고요.
2018년도 연간 영업이익은 7,309억 원, 전년 대비 11.5%가 감소했다라고 LGU 플러스 나오고 있습니다. 4분기 매출 3조 1,725억 원입니다. 자,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 봤고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총 상위주들. 삼성전자 지금 상승 전환했습니다. 조금 전에 45,150원. 일단 삼성전기의 어닝 서프라이즈의 영향이 조금은 있어 보입니다. SK하이닉스도 상승폭을 조금 더 키워나가고 있고요. 현대차 어제 눌려 있었는데 오늘 장에서 현대차를 필두해서 운송 장비 업종들 전체적으로 올라갑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조정이 좀 나옵니다. 포스코도 보합에서 지금 약보합권까지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건설업종들 오늘 전체적으로 정부의 지금 투자 계획 발표에 의해서 오름세를 보입니다. 0.85% 삼성물산도 올라가고요. 네이버 13만 5천 원대까지 다시 터치합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SK텔레콤 1.28% 내립니다. 현대모비스 어제 어닝 잘 나왔고요. 어제 이어서 오늘도 상승 흐름 가져갑니다. 한국전력 1% 가까이 상승하고요. 신한지주는 내리지만 KB금융은 오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은 1%대의 급락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하루간의 흐름입니다. 자, 보시다시피 713부터 705까지 지금 쭉 빠져내려옵니다. 거래소와 코스닥 오늘도 좀 다르게 움직이고요.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좀 약세를 보입니다. 수급조차 만나보도록 하죠. 개인만 삽니다. 913억 원. 내리는 장세에서 개인이 열심히 매수해주고 기관, 외국인 양매도 나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시총 상위주들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동안에 많이 올라왔는데 오늘 조정이 좀 나오고요. 신라젠 7만 원 지금 기로에 서 있습니다. CJENM도 조정 나오고요. 포스코캠텍도 6만 원 다시 붕괴가 됩니다. 하지만 바이로메드가 1.56%. 일단은 하락장에서 바이로메드는 또 선방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6위부터 12 종목들입니다. 메디톡스부터 코오롱 티슈진까지 전 종목이 빠집니다. 지금 적게 빠지는 종목은 0.97%대부터 많이 빠지는 종목은 2.37%, 2% 중반대까지 빠져내려가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셀트리온 제약, 아난티, 파라다이스가 조정이 나오는데 아난티의 조정폭이 가장 큽니다. 그리고 SK머티리얼즈, SFA, 전기전자 부품업종들 오늘 일제히 오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원달러 환율의 흐름입니다. 거의 움직임 없네요. 50전 하락하면서 보합권 수준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장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안타증권 메가센터 분당점의 백인범 대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거래소와 코스닥 시장이 조금 상반되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이슈들이 움직이고 있죠? 네, 오늘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미국 시장의 조정 여파와 더불어서 대부분의 업종이 좀 약세라든가 좀 눈치 보기 장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일단 잘 아시다시피 내일과 31일 이벤트가 좀 산재되어 있는 상황에서 일단 관망 흐름 속에서 코스닥 시장을 중심으로 한 좀 하락세가 좀 눈에 띄는 모습입니다. 일단 그 안에서는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발표 등에 따른 건설업종에 대한 관심 등이 있긴 했지만 일단 추세를 이어나가고 있는 점에서는 조선업종의 상승세가 그래도 특이점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지난 거래일 잘 아시다시피 LNG선 수주 기대감 등 이러한 수주 기대감에 따른 기대감 등이 삼성중공업을 필두로 지난 거래일 상승세를 좀 이어나갔던 점과 더불어서 오늘 역시도 삼성중공업을 필두로 전반적인 상승 추이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지난 거래일은 연이은 상승에 따른 주가 되돌림을 감안한다면 일단 지금 시점에서는 적극적인 매수 스탠스보다는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바라보시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 외 이슈 등을 좀 보자면 테마주내 순환매 장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 장 오전장에는 수소 관련주들의 상승세가 좀 눈에 띄었던 상황이었지만 반면에 남북 경협주 등은 약세를 거듭했던 모습이었었는데요. 일단 테마주내 빠른 순환매 장세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는 일단 명절 연휴를 앞두고 정치 테마주에 대한 관심도가 다시금 증가하는 모습 보인 점에도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오늘 황교안 전 총리의 한국당 당대표 출마 선언이라든가 차기 대권주자 여론조사 발표 등에 따른 예비 대권주자 관련 테마주들의 관심도가 오늘 장에서 좀 보였던 모습과 더불어서 계속적으로 이어질지 여지를 계속 관심권에 두시면 좋겠다 의견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돈이 움직이는 곳이 정치 테마주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외에도 주목할 만한 이슈들이 또 있겠죠? 네, 우선 아직
조금 기간이 있긴 하지만 3월 선물옵션 동시만기일 지수의 정기 변경 이슈에 있어서 일단 현재 시점부터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방송 중에서 간혹 말씀드리긴 했지만 이러한 정기 변경 이슈에 있어서 약 20거래일 이전에 어느 정도 이벤트 전략으로 매수 시에 성공 사례가 좀 높았었던 만큼 일단 3월 초 변경 종목 확정 공시 예정을 앞두고 현재 시점부터 좀 주목을 받아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잘 아시다시피 정기 변경에 있어서 편출되는 종목들과 지수에 편입되는 종목 그리고 또 소형주 단에서 중형주 또 뭐 반대로 대형주 등에서 중형주 단으로 바뀌는 종목 등이 여러 가지로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일단 여러 종목이 있겠지만 일단 편입 종목 가운데에서 소형주에서 중형주 단으로 넘어가고 있는 한진 그리고 중형주에 새로 신규로 편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뭐 애경산업이라든가 효성화학 등에 대한 관심은 지금 시점부터 계속 두시면서 일단 편입 이슈에 따른 수급적인 기대감까지 향후 기대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명절 연휴를 전후로 이들 종목에 대한 관심권 계속 두시면서 선물옵션 동시만기일 지수 변경에 있어서 대비하자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일 시장 그리고 남은 시간 동안의 전략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전반적인 시장 상황에서 일단 2차 전지 관련주에 대한 관심 그래도 다시금 둘만한 주가 흐름 좀 왔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최근 시장에서는 수소 관련주로 꼽히는 종목들의 주가가 좀 뜨거운 모습이지만 일단 투자 관점에서 현재 시점에서 수소차들에 대한 신규 관점은 좀 부담된다라는 관점에서는 전기차 특히 2차 전지 관련주에 대한 관심은 지금 시점에서는 두실만하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일단 우선 수소 관련해서 봤을 때 일단 인프라 문제도 그렇고 수소차를 둘러싼 실현 가능성에 대한 논란은 그래도 있는 모습입니다. 이번 문재인 정권의 수소 관련 정책에 있어서 뭐 기대감으로 움직일 수 있는 여진이 있기 때문에 뭐 관심권은 두시되 왜 2차 전지 관련주, 전기차 관련주에 관심을 보자라고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잘 아시다시피 중국이 전기차를 중심으로 수요와 공급을 주도하는 상황이라는 점. 또 그리고 전기차가 현실적인 대안으로 계속적으로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 이 수요와 공급을 주도하고 있는 중국이 파우치형과 NCM 양극재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쪽에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LG화학 그리고 LNF에 대한 관심 또 그리고 노이즈가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는 포스코 캠텍도 수급적인 모습만 좀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다라고 가정했을 때는 추가적인 상승 언제든지 가능성을 둘 수가 있기 때문에 이들 세 종목을 중심으로 한 2차 전지 관련주들에 대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저점 분할 매수 시점에 그래도 나설 시점이다라는 관점에서 내일 시장 전략에 참고해보자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2차 전지 관련 업종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자라고 전략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한타증권 메가센터 분당점의 백인범 대리였고요. 이슈 칼럼 바로 이어집니다. 이슈 칼럼 이어갑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일단 슈퍼 수요일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빅 이벤트가 굉장히 많이 상존해 있는데 어떻습니까? 미국 흐름이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미국 증시 같은 경우 수요를 전후해서 큰 흐름이 좀 발생하지 않을까 보이시는데요. 아무래도 미국 재무부가 분기 정례 국채 발행 계획을 발표합니다. 셧다운 속에서 확장적 재정 정책이 이어진다면 아무래도 증시에는 좀 좋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FOMC와 관련해서 오후에 금리와 관련된 내용들이 발표됩니다. 금리 동결이 지금 확실한데요. 이번 회의에서는 보유자산 매각 중단이라든지 재투자 중단과 같은 그 발언이 나온다면 증시에서도 큰 호재가 될 것은 분명히 보입니다. 셋째는 미중 무역 과 관련해서 장관급 무역 협상이 시작되는데요. 이전보다 진전된 협상 결과를 보여달라고 미국이 강하게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어느 정도 그 양보안을 내놓는다면은 IT 관련주라든지 중국 수출 관련주들에 대해서도 모멘텀이 형성될 것으로 보이시고요. 또 한 가지는 오늘 그 애플 실적 그리고 내일은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알리바바 그리고
목요일 날에는 아마존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고 있는데요. 시장과 관련해서는 이미 실적들의 하향 조정을 했기 때문에 시장 예상을 밑돌지만 않는다면은 주가가 반등이 가능하고요. 이거와 관련해서 세계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관련 테마주들도 움직일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팩트셋에 따르면은 4분기 EPS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10.6%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이시는데요. 5분기 연속 두 자릿수 증가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오늘 주가가 좀 실적이 안 좋아서 하락을 했지만 또 내일은 또 반등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FOMC가 지금 양적 완화에 대해서 종료를 하겠다, 그리고 통화 기조를 바꾸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을 다시 지금 바꾼 상황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통화 기조를 바꿀 수 있다라는 부분을 했는데, 결국에는 보유자산 축소를 예상보다 빨리 끝낸다면, 만약에 이게 또 중단된다면 미국 증시나 채권 시장에 영향이 될 텐데, 이 부분 살짝 언급을 해주셨는데 좀 구체적으로 들어볼까요? 네, 연준 같은 경우에는 양적 완화 정책에 따라서 사들였던 4조 5천억 달러 자산을 현재는 5천억 달러 정도로 더 줄여놓은 상황인데요. 근데 앞으로 2020년대 초까지 최소 5천억 달러, 많게는 1조 5천억 달러 정도로 더 줄여나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연준이 이제 보유자산 매각을 중단한다면은 보는 통화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금리 하락 요인이 될 수가 있다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달러 강세라든지 금리 상승세가 꺾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앵고가 찾아오면서 아베노믹스는 좀 좌절을 맛볼 가능성이 있고요. 반대로 신흥국 통화 가치가 오른다는 것은 미국으로 그동안에 자금이 빠져나갔던 것들이 다시 신흥국으로 환류가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아무래도 달러가 약세가 되면은 신흥국은 달러 부채가 부담이 감소하기 때문에 그동안에 저평가됐던 밸류에이션을 갖고 있는 신흥국 증시로 자금 유입이 빨라지게 되는데요. 특히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증시들 같은 경우에는 저축률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또한 그동안의 펀더멘털 개선으로 인해서 경상수지도 많이 좋아지고 있고요. 또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미국보다 좀 좋아진다는 것은 미국의 성장률 전망치는 떨어지지만 아시아권들은 다시 회복이 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투자의 매력이 높다는 점에서는 증시에서는 한편으로는 호재가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리고 요즘에 종종 나오는 얘기가 미국이 금리 인상을 중단하거나 오히려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까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FOMC에서는 사실 금리 인하까지는 하지는 않겠지만 어떻습니까? 올해 안에 금리 인하 좀 가능하다고 소장님 보십니까? 네, FRB 고위 관리들 사이에서는 금리 인상을 중단해야 된다는 발언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점도표에 따르면은 올해 금리 인상은 2차례, 예상 금리 수준은 2.875%입니다. 하지만 FF 금리 선물 시장에서는 올해 금리 인상 횟수는 거의 제로 수준까지 떨어졌고요. 또 시장에서는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까지도 내다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가가 FRB 목표인 2% 근방으로 지금 계속 안정되고 있고요. 또 경제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많기 때문에 언제든 금리 인하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은데요. 하지만 당장은 경기 후퇴에 빠질 확률이 없다는 점에서는 금리 인하 확률은 낮지만 아무래도 세계 경기 GDP의 한 30%를 차지하는 중국과의 무역 합의가 불발이 됐을 경우에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성장률이 매년 0.1에서 0.2%포인트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또 3주 뒤에 다시 셧다운 사태가 발생한다면은 소비 활동이나 생산 활동이 모두 둔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거로 보여집니다. 최장기 셧다운 부분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셧다운이 일단은 잠정 보류가 됐다고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완패다라고 지금 시장에서는 말을 하고 있긴 한데, 이 부분이 끝난 게 아닌 것이 2월 중순 되면 다시 다시 장벽을 만들겠다, 여러 가지 갈등이 예상이 됩니다. 타협점 찾지 못하면은 또 셧다운 일어나는 건가요? 네,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정책 추진의 다우지수 움직임이라든지 지지율 동향에 매우 민감하고 중시 여기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증시가 급락하면 뮤니신 재무장관이 백악관에 불려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시장과 관련해서 안정을 위해서 움직이라는 지시를 듣는다고 합니다.
또 여론도 트럼프에게 최근 셧다운 사태로 등을 돌리자 국경 장벽 예산을 뺀 잠정 예산 승인한 것도 지지율을 의식해서 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앞으로 3주간 백악관과 의회 간의 타협점을 찾는 작업이 그렇게 결코 쉽지는 않겠지만 민주당과의 대립이 자칫 길어졌을 경우에 나중에 연방 부채 상한 인상 협의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고요. 이렇게 되면은 재선에 빨간등이 켜질 수 있는 만큼 아무래도 양자가 타협점을 내놓을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전에 내놨던 다카 3년 연장 타협안보다 진일보된 조치를 내놓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5월, 15일 이후에는 짧은 셧다운 사태들이 좀 터지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사태가 좀 해결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증시에서는 희망을 놓지는 말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 미중 간의 지금 무역 분쟁에 대해서 합의점을 좀 더 찾아낼 수 있느냐라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장관급 회담이 열리게 되고 중국 쪽은 류호 부총리가 나간다고 하고 미국 쪽은 라이트하이저 지금 대표가 나온다고 하는데 좀 강경파로 알려져 있습니다. 잘 될 것으로 예측하고 계십니까? 아무래도 극적인 합의점을 이번에도 찾기는 좀 어렵습니다. 아무래도 중국 같은 경우는 국유기업에 대한 보조금 문제, 그리고 데이터, 미디어, 인터넷 시장 개방에 대해서는 전혀 굽히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협상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때문에 벌써 시장과 관련된 예상된 시나리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선의 시나리오는 타협점을 찾는 건데요. 중국이 예상보다 적극적으로 구조 개혁안을 미국에 제시를 한다든지 백악관도 원칙적으로 합의만 해준다면은 수개월간 지속됐던 무역 전쟁에 대한 불안감이 해소가 될 확률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확률은 좀 현재로서는 좀 낮은 수준이지만 가장 높은 확률의 시나리오는 중국이 3월 1일까지 합의가 가능하다고 생각될 정도로 양반을 내놓는 것이고요. 미국 제품 구매라든지 지속적인 검증, 효과적인 이행을 공동 성명서에 포함시켜서 발표를 한다면 세부 논의는 휴전 기간을 좀 더 연장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가장 안 좋은 시나리오는 협상안이 결렬되는 건데요. 아무래도 중국이 민감한 구조 개혁안에 대한 합의라든지 기술 강제 이전과 관련된 그 법률을 위반했을 경우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다는 것을 중국이 거부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을 결렬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하지만 가장 그 높은 시나리오대로 흘러갔을 경우에는 증시에서도 상당히 큰 호재가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로스 상무장관 같은 경우에 해결까지 거리가 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사실 차관급을 넘어서 장관급을 왔을 때는 타협점이 어느 정도 상충되기가 어렵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왜 이렇게까지 타협점을 찾지 못하는지 좀 구체적으로 들어볼 수 있나요? 네, 로스 상무장관 같은 경우에는 그 미국이 지난해 여름에 142개 항목의 요구사항을 전달했습니다. 그중에 40%만이 협상이 진전된 상태인데요. 인터넷과 미디어 시장 진입뿐만 아니라 지적재산권 침해로 매년 300억 달러 손해를 보고 있는 미국 기업에 대해서는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점과 관련해서는 전혀 속도를 내지 못하는 데 따른 실망감이 큰 것으로 보여집니다. 미중 그 장관급 협상에서도 합의가 쉬운 부분들부터 합의를 해줄 것으로 보여지지만 대미 무역자를 6년 뒤에 제로를 만들어주겠다는 협상까지 세부적인 내용은 아직 전개가 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또 구속력 있는 양보안만으로는 상당히 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중국이 그동안에 약속했던 것들을 실제 이행하지 않았던 점도 상당히 컸고요. 또한 법률적인 장치보다는 위반 시 처벌을 강하게 요구하는 미국 안을 받아들이기가 상당히 좀 중국 입장에서는 껄끄러운 상태입니다. 특히 화웨이 사태에서 보듯이 5G 기술 주도권 경쟁에서 밀릴 경우에는 중국은 제조 2025 우주 강국, 군사 강국의 꿈을 또 접어야 되고요. 이 때문에 미국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중국은 내정 간섭, 주권 간섭이라고 강하게 반발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번 그 장관급 회담에서 실질적인 그 결과물이 도출되기는 좀 어렵고요. 아무래도 그 3월 1일 그 다가와서 어느
어느 정도 그 합의점을 만드는 쪽으로 양국이 노력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 중국이 조금 더 급한 상황은 맞다라고 시장에서는 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중국이 지금 끌려가는 입장인데 이 회담이 잘 되게 만들기 위해서 중국 측에서 뭐 숨겨둔 카드 같은 게 있을 것 같은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 시진핑 국가주석 같은 경우는 데이터 규제 같은 경우는 국가 안전 문제라고 하고 있고요. 에너지, 식품, 그리고 경제 정책과 관련 것은 국가 권리이기 때문에 협상 대상이 아니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실세 총리인 류어 부총리라 할지라도 협상에 대한 권한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무역 협상이 결렬이 되면은 중국은 아무래도 더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이 때문에 또한 그 관세 카드 외에 미국 같은 경우는 국방권한법, 수출관리법, 국제긴급 그 경제권한법, 환율 조작 지정과 같은 다양한 견제 카드가 많기 때문에 결코 시간은 중국 편이 아닙니다. 이 때문에 3월 그 마지막 회의 그 앞두고서는 시 주석이 새로운 제안을 꺼내들 확률이 상당히 많은데요. 쉬운 그 합의사항 분야부터 중심으로 해서 일단 협상 타결을 선언하자. 그리고 이해가 상충된 부분은 정상한 대화로 풀자는 식의 제안이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적재산권 보호와 관련된 모니터링 틀을 만드는데 어느 정도 합의를 좀 해줄 가능성이 있고요. 미국이 관세 부과를 유예시켜준다면은 미국이 제시했던 나머지 4개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합의할 의사가 있다는 점을 어느 정도 내피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희망을 계속 두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미중 간의 장관급 협상 이외에도 미국은 다른 선진국들과 함께 지적재산권이나 기술 이전을 막기 위한 그런 협약을 공동전선을 형성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볼 수 있나요? 네, 세계무역기구에서 21세기 석유인, 인터넷을 포함한 데이터 거래에 대한 국제 규칙을 만드는 작업에 들어갔는데요. 2020년까지 새로운 규칙안을 도입하겠다는 생각입니다. 개인이나 기업 같은 경우는 데이터가 국경을 넘어 추출되면은 국가의 그 안전 보장에도 큰 구멍이 뚫리게 되기 때문에 상품 거래 자유화와는 전혀 다른 방식의 데이터 시장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거의 가장 큰 견제 배경은 중국에 진출된 외국 기업에 대해서 중국 정부가 이런저런 명목으로 기술 정보 제공을 강요하고 있고요. 또 사이버 공격을 통해서 다른 나라의 기술 정보를 훔친 데 따른 대항 조치로 보여집니다. 이뿐만 아니라 미국이 WTO 개혁안을 추진하지 않으면 탈퇴하겠다고 했던 만큼 다른 그 선진국들이 모여서 미국의 탈퇴를 막기 위해서 이런 그 제재 조치들을 발동할 가능성이 상당히 커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중국을 염두에 둔 거지 않습니까? 새로운 WTO 규칙의 핵심 내용이 있을 텐데 이게 어떤 건지 들어보고 싶고요. 국제규칙 제정이 그렇다면 이게 마음대로 순조롭게 진행이 될 수 있을까? 이 부분에도 의문이 생기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핵심은 차세대 석유인 데이터를 중국에 전달하지 않게 하는 겁니다. 데이터의 그 거래와 취득에 대해서 중국 정부의 개입을 막기 위한 건데요. 해외 기업에 대해서 특정 표준이라든지 암호화 등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WTO에 두겠다는 겁니다. 새 규칙이 적용이 되면은 중국 정부는 외자 기업의 데이터를 취득할 수가 없고요. 프로그램 설계된 소스 코드뿐만 아니라 실행 단계의 그 알고리즘과 같은 기업의 영업 비밀을 공개적으로 청구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중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 봉쇄가 될 가능성이 큰데요. 공산당 같은 경우에는 개인 데이터도 공유 자산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개인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관리에 국가가 직접 개입하는 것을 부정한다든지 이를 용인한다면은 체제 부정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중국 정부는 상당히 곤욕스러운 입장이 있습니다. 5G라는 새로운 표준에서 화웨이가 세계 최고 기업이었는데요. 이제 자율절을 하게 될 경우에는 중국 경제는 잃어버린 10년이 찾아올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 때문에 중국은 인도와 같은 신흥국을 끌어들여서 중국 주도의 새로운 그 데이터 규칙을 만들려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타협점을 찾지 못한다면은 아무래도 전 세계 경제는 냉전 시대와 같은 냉전 2.0 구도 하에서 세계 경제가 양분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한 1, 2년 정도 데이터와 관련된 국제 논의가 우리나라 경제뿐만 아니라 기업의 운명도 좌우하는 커다란 그 변곡점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자,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결국에는 패권 쟁탈전으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그리고 소장님께서도 결국 목적은 패권 쟁탈이다라고 말씀해 주신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이 구상한 대중국 전략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나갈까요?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중국에 대한 무역 압박을 하는 것은 패권과 관련된 부분도 있고요. 중국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시장 개방 압력 차원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손자가 이야기했듯이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최상책이라는 전략을 1단계 지금 쓰고 있는데요. 미국 전략은 중국의 동맹 우호국과의 관계를 끊어서 고립시키는 겁니다. 지금 현재 는 그 미국 법무부가 화웨이 그 부회장 멍완조를 기술 절도로 기소를 했고요. 또 이란 제재 위반 혐의까지 두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전 세계 그 국가의 절반이 신속하게 화웨이 배제를 좀 선언하면서 미국 편에 들어서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현재 적을 구분하기 상당히 쉬운 단계에 들어섰다는 겁니다. 앞으로 미국 같은 경우는 2단계 전략이죠. 중국과 패권 경쟁에 조금 더 집중하기 위해서 전략적인 움직임이 상당히 빨라질 거고요. 대중국 포위망도 좀 더 좁혀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무역 전쟁과 관련해서는 기술이라든지 군사 패권과 관련해서 미국에 도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목적에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중국 투자라든지 중국 정부의 부정한 행위에 대해서도 칼을 빼들겠다는 건데요. 이 때문에 그 중국의 안보기관이 사이버 공격을 하지 못하도록 우방국과 함께 데이터 규제도 만들고 있고요. 또한 앞으로는 미중 간의 무역 전쟁 외에도 시장 개방, 지적재산권 문제, 5G 기술, 위안화 환율, 패권을 군사 패권을 놓고서 한층 더 긴장감이 계속 고조가 되기 때문에 무역 전쟁이 일단락이 됐다고 해도 안심하고 중국물에 대한 투자를 계속 비중을 확대시켜 주기보다는 다음에 악재에 대비해서 단기 매매하는 전략이 앞으로는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이번에 만약에 협상이 잘 되더라도 끝날 만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의를 갖고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전 일정 1부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뒤 2부에는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종목 짚어보고 종목 상담까지 이어가는 레벨업 트레이딩 타임 시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2부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